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모처럼 좀 가벼운 그런 금요일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예, 주식시장도 어제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나름 좀 무난하게 지나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조금 밀렸는데요. 코스피가 1포인트, 코스닥이 3포인트 정도 밀려났지만 큰 충격은 없었다고 보는 거겠고요. 야간 선물은 0.5% 올랐는데요. 역시나 미증시 상승분을 좀 못 따라가는 게 또 특징입니다. 다우지수가 1.2% 올랐고 나스닥은 1%가량 올랐죠. CDR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줄어들면서 미증시 올랐고 금융주가 간밤에는 강했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정말로 줄어드는 위험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사일 날아간다 이러니까 주가가 밀리고, 아니 정확히 언제 간다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어 이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리스크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외부 변수도 그렇고 내부 이벤트들도 지나가는 상황인데 조금 소위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할 만한 건지 그런 환경들, 전략들 점검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날카로운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세는 지친 장세잖아요. 투자자들이. 피로감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예. 급락은 아니지만 떨어지고 오른 것 같지만 제자리고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수들에 조금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안도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전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수급 쳐다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 최근 말씀드리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된 노이즈, 제가 노이즈라는 표현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자리였고요. 조정이 나왔고 시장이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가 빠지고 나면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주가 왜 빠졌어요? 그러면 어디다 검색할 거고. 네. 그러면 빠진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기자들은 또 그걸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시장에 맞아요. 빠지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르는 시장이 나오면은 갑자기 왜 빠지다가 올랐는지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럼 막상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노이즈 나왔었던 부분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상승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노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긴 시장 상승에 노출돼 있었고, 피로감이 나올 만한 시점이 됐고, 그 시점에서 연준의 금리 행보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게 바라보는 시점이 있었고, 네.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였을 뿐인데, 우리는 그 조정을 굳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시장이 부러지는 이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정받는 요인들, 노이즈 요인들에 대해서 빠지는 시장을 보고 노이즈를 읽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이 경우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더 어렵게 만들었었던 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트럼프의 입인데요. 그제까지만 해도 탄 날아가니까 준비해라라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제 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느냐. 네. 결코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시리아 이슈 나왔을 때도 이거 단발성이다. 실제로 쏜다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 그냥 확 쏟아붓고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고 한번 쏟아붓고 지지율이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쏠지 안 쏠지도 사실 모릅니다. 말폭탄을 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말폭탄을 쏘면서 본인은 지지율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재밌는 뉴스 하나가 있었던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행정서명한 게 TPP 탈퇴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 중국에서 이 농산물 수입에 대한 뭐 관세, 뭐 대두에 대한 뭐 관세 뭐 얘기하니까 농민들 쪽에서 자신은 지지층인데 농민들 쪽에서 좀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가가지고 TPP 재가입 검토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우려는 단발성 노이즈에 불과한 거고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 거의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를 중간에 두고 전면전을 치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할 수도 없는 시장이거니와 무역 분쟁 노이즈는 제가 계속 피크아웃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딱 몸살이던 외국인 수급만 돌아오면 됩니다. 예. 그게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이즈를 녹일 만큼 녹였고 시장은 내성이 생길 만큼 생겼고 뭐 약세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래도 이주열 총재님의 코멘트가 있었으니까 뭐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서부터 조금씩 풀어가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가 밑줄을 몇 개 거놨는데요. 시장에서 어제 조금 우려했었던 시각이 뭐가 있었냐 하면 소수 의견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이 되긴 되되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오랫동안은 빠르면은 뭐 다음 달 이건 너무 과도한 예측이고 뭐 7월이 지나서 연말까지 추가적인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더 반영하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시각이 있을까봐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노심초사 좀 쳐다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나올 건 알지만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어제 뚜껑을 열고 나니까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7월 이 다음 말고 다다음 금통위에서 금리가 한번 오른다라고 보는데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쳐놓은 거 한번 보시면 어제 통발문에서도 요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주요 교역 마찰이 좀 있으니까 주요 국가의 교역 여건을 지금 좀 어지럽지 않느냐, 무역 갈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반문 맨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지금 신경 써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뉴스가 좀 어지러워지게 되면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하느니 지금 신경 써서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제가 줄을 안 쳐놨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썼어요. 대신 물가 전망치는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 부담이 있어야 금리를 올리는 거죠. 지금 물가 부담은 지난번보다 낮게 잡았어요. 그러면 금리 공격적으로 올릴 생각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얘기고 밑단 한번 또 보시면 최근에 원화 강세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 원화 강세가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경우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띌 텐데 그럼 이게 또 대한민국 수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통방문에 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뭐 우리가 이 북한과의 회담이 문 대통령이 회담이 있고 정상회담이 있고 뒤이어서 북미회담이 오고 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떨어뜨리는 요인들이거든요. 게다가 달러 약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원화 강세 좀 우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공격적으로 뭐 금리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최대로 벌어질 경우 뭐 미국과의 금리가 올 말까지 뭐 75bp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로존의 테이퍼링도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간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안길 만한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고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죠.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중국 그렇게 쉽게 못 때려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수출입 지표에서 아마 지난달 중국의 흑자액보다 줄어서 나올 겁니다. 먼저 좀 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위안화 강세가 꽤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흑자액 규모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바대로 재밌는 내용 두 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예. 첫 페이지 하나 보시면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들 공부하러 유학 갔어 라고 얘기하면 미국 갔나 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학 경쟁력을 이겨내는 국가가 사실상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무역에서는 단 1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학을 내보냈어요. 뭐 가족을 다 내보내, 아빠만 돈을 벌고 외국에 다 뭐 처자식이 나갔다. 그러면은 돈 계속 쏴줘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무역이라는 1도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 계좌에서 미국으로 그것도 달러로 계속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역으로 잡을 수 없는 현금 유출입이죠. 그럼 또 있어요. 가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자고 뭐 차 사고 뭐 이런 소비에 연관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 정말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딱 대학 등록금만 보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 17년도 외국인 유학생이 총 110만 명이래요. 많네요. 이 중에 정확히 3분의 1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들 놓고 보면은 이 중국인 아빠들 계좌에서 미국으로 계속 달러가 나가고 있는 거죠. 단 어떤 하나라도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뭘 받은 게 없습니다. 무역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돈은 계속 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 394억 달러라고 하네요. 394억 달러. 394억 달러도 우리 안 와닿잖아요. 감이 안 와죠. 예. 와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난해 미국에서 승용차 총 수출액이 520억 달러래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감이 오죠. 총 승용차 수출분이 520억 달러였대. 근데 대학 등록금으로 캐시인으로 받아들인 게 390억 달러래. 그럼 이게 밑에 보는 것처럼 고용으로 따지면은 한 45만 고용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고 뭐 여기 보는 것처럼 총 기여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390억, 37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하죠. 얘기할 이유도 없고 뭐 무역에 포커스를 맞추면 놓치는 부분인데 좀 밑으로 헤집고 들어가서 보면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또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 가격 비싼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인터넷에서 막 수영장 딸려 있는 아파트, 저택 그거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와, 그럼 우리 아파트 팔고 저희 가서 살까? 라는 생각하죠. 하지만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기름값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살아야 돼요. 중심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A 뭐 이런데 그런 대저택이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근데 그런 지역에 중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16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외국인이 미국 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액수는 1,530억 달러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5분의 1값, 어제도 5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317억 달러는 중국인이 샀대요. 근데 중국인은 사도 화끈하게 사요. 집값 비싼 지역에 몰아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역하고는 1도 연관이 없죠. 하지만 미국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만 놓고 보니까 통상 마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서비스 수지까지 계산하면 미국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 뭐 극으로 치닫는다 이런 식의 분석은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노이즈로 읽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여러 구조를 보면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트럼프야 뭐 문제 되는 부분을 긁어서 먼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죠. 뭐. 하루 만에 말을 저렇게 뒤집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게요. 예측 가능한 인물을 원했던 이유가 지난 미 대선 때 아마 이런 거 아니었나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가는 또 올려놨어요. 그동안 보면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어제 옵션 만기 지났고 어제 이제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바이오에만 좀 쏠려 있던 거 좀 해소됐잖아요. 많이 풀렸죠. 어제 바이오 가신 분들은 어제는 좀 재미가 덜했고 뭐 IT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시장의 좀 변화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선물 만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옵션 만기였으니까 뭐 큰 변화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흔들린 시점이 언제죠? 1말 2초. 그렇죠. 1말 2초.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제가 한번 선을 한번 끄보죠. 한 요 정도 시점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이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선 긋는 건 지금 이론 베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물이 현물보다 높아야 되니까 요 정도 높아야 됩니다. 만기로 가면 또 요게 이 시간치가 다 죽었으니까 제로로 수렴을 하죠. 자, 이론 베이시스를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장 베이시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의 베이시스, 선물이 현물보다 얼마나 높았느냐 라는 부분의 선을 한번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중간에 딱 끊었는데요. 이 위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이 이론 베이시스 위에서 놀죠. 이론 베이시스 위에서 놀잖아요. 근데 딱 선 그은 시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밑으로 꺼져서 못 넘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론 베이시스 중간 배당락 한번 반영하고 나서 따라가질 못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평선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 밑으로 이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면 괴리도 마이너스 값이죠. 괴리도 마이너스 값이면은 프로그램 매도 압력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 압력으로 쏟아지는 시장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지속적으로 쏟아 부었으니 이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탄력이 좀 많이 약했던 뭐 최대 이유로 제가 요즘 이 수급을 설명드리면서 이 선물 시장 개선이 급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그 만기일 지나기 전까지의 포지션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제 동시효과 때 누가 샀어요? 어제 동시효과 때 외국인은요. 어제 외국인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딱 3시 20분에 이 수급이 정확히 불러드리죠. 3시 20분에 한 플러스 500억 정도 됐어요. 어제 외국인 매입 총량은 2,340억입니다. 그러면 동시효과 동안에 한 1,800억, 1,900억 받은 거죠. 기관들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3시 20분에 1,250억이었어요. 플러스 1,250억. 뚜껑 열고 보니까 마이너스 1,500억. 그러면 동시효과 기간 동안에 한 1,800억 정도 갖다 판 거죠. 그러면 기관 거에서 1,800억 나와서 외국인 주머니로 1,800억 들어갔어요. 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는 양매수 종목이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770억 받았고 기관은 96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쪽에 오랜만에 양매수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그림 하나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론 베이시스 밑으로 놀고 있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선물은 지속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던 시점이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를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았을까요? 기관이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기관은 선물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수 차익 거래는 저평가돼 있는 이 현물을 사고 고평가돼 있는 선물을 파는 거. 이게 매수 차익 거래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선물이 매수로 들어갔죠. 매도 차익 거래.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매. 이게 한동안 이어진 기관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매물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막판 동시효과 때 뭐 한 1,000몇백억 추가적으로 내뱉었어요. 그러면 기관의 물량 부담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죠. 이거 돌리면 돼요. 이거 돌리면 선물 풀리기 시작하면서 현물값 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수 차익 거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펀더멘탈로 보면은 우리 한 번도 비싼 적 없는 시장인데 수급 개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수급 개선 그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시지만 오늘은 그 미국의 뭐 유학생들 그림부터 해서 현선물관의 계리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림들이 참 말로 하는 것보다 그 그래프나 그쵸. 차트 한 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말로 하면은 제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림으로 증명을 해야죠. 신뢰도보다 설명하기가 막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탁 보여주니까. 예. 자,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풀린 건 사실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도 좋을는지 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전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구간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도 피로감에 지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잘 안 나가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물의 매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선물의 이 반전은 시장 반전의 완벽한 시그널이 될 거고요. 지금 100% 선물 시그널에 주목해서 시장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